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무왕도 당나라에 오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개방적이고 자주적이었던 사람이 신라의 상국 통일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개방적이라는 것은 국제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박정희는 만주공관학교에 가서 성적이 좋으니까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다시 만주로 들어와가지고 해방 때는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때 만주군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한국 육사에 들어갔다가 군인이 돼가지고 장교가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6.25 사변이 났어요. 그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아마 술만 품마시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김일성이 남침이 있으니까 당장 박정희를 군 장교로 복직시킨 거 아닙니까? 장도영 이런 분들이. 참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몇 번 이렇게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해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지금 이 진행 상황, 이게 몇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김일성의 남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그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한국은 월남식으로 1960년대 초쯤 해가지고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한미동맹도 없는 거죠. 한미동맹은 6.25 전쟁을 종결할 때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역사가 가진 그 불가촉성,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6.25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6.25를 지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살아났고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고 한국전쟁은 내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한국전이 내전입니까? 한국전이 무슨 남북전쟁입니까? 한국전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공모해가지고 동족을 친 민족 반역의 침략전쟁이죠. 전쟁 범죄자들이죠. 그런데 왜 내전이라고 합니까? 내전이라고 하면은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북한은 탱크가 200대, 한국은 한 대도 없고, 병력은 북한이 20만, 남한은 10만. 그것도 기습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습을 당하면 항복해버립니다. 군대는 무너져버립니다. 결전 의지가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버텼느냐. 이승만이 있었어요. 국군이 있었습니다. 국군이 후퇴는 하지만은 항복은 안 했어요.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일찍 파병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오는데 열흘 걸렸어요. 빨리 온 거죠. 그 열흘 사이에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은 소련, 중공, 북한을 상대로 1대3으로 버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소련, 인구가 가장 많은 중공, 그 앞잡이 북한을 상대로
열흘 동안 한국이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6.25 때 한국이 버텼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역사적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버틴 덕분에 제일 덕을 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전 때문에 살아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곧 상륙작전으로 해서 중국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만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도 6.25가 딱 나니까 트루먼이 제일 먼저 한 게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서 대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습니다. 서독이, 전범 국가인 서독이 재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거는 스탈린이 범세계적으로 우리한테 도전하는구나 해서 그러면 우리도 대응한다. 군사비를 3배로 늘립니다. 1년 사이에 3배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합니다. 미소 간의 군사비, 군사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군사력 건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경제가 약한 소련이 80년대 말에 무너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어요. 즉 한국전에서 우리가 버텨낸 탓에 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겼어요. 세계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직도 안에 갇혀가지고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역사상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가장 잘 싸운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한국에서 버텨냄으로써 세계가 이렇게 번영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 학자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입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그죠? 군인이었어요. 혁명가였습니다. 위대한 CEO였어요.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북한은 수백만이 죽어도 발전이 없잖아요. 중국이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발전을 갖기 전에는 그 전에 모택동 시절에 대약전 운동이 실패하면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 통해서 또 수십만이 더 죽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뭐 집단 학살이 있습니까? 정치적 암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위대한 CEO, 혁명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박정희는 교사입니다. 교사. 따뜻한 교사였죠. 문무왕과 같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문무왕의 글과 말을 읽어보면 이승만, 박정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최소화한 겁니다. 최소화. 전쟁 때는 뭐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생존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있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탄생 100주년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만들기로 한 우표도 못 만들게 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못 만들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 못 만드는 거는 해군한테 군함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공군한테 비행기 못 만들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해괴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한민국 지금 사는 사람 중에 박정희 덕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국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날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그리고 역사적 침해 현상입니다. 역사적 침해 현상.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기억력. 박정희가 뭘 했지? 이승만이 뭘 했지를 몰라요, 우선.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치매는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식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제 일도 모르면은 그건 살아있지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국가가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 망가뜨려지면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치매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완벽하게 치매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역사 치매에 걸린 나라예요. 역사 치매. 역사 치매의 결정적인 대목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친북 좌익 세력들이, 북한이. 그러니까 여기에 등달아. 아, 고구려가 통일했으면은 우리가 뭐 만주가 우리 땅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헛소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고구려, 분열로 망한 고구려를 키워가지고 신라를 작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 무슨 뭐 적폐청산 무슨 개혁위원장이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역고가 뭐 5등이 되든 6등이 되든지 계속 그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 과거에 선배, 선조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쁜 짓 했고 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되는 거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요. 진위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몰라요. 피하 구분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이 안 됩니다. 진위, 피하, 선악 구분이 안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분별력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 30%. 더구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다. 이런 나라가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박정희한테 기념우표 하나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모진 국민들이 계속 행운과 행복을 누린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 50년, 100년 이렇게 길게 갈 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그 대가가 문재인 정권의 출범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탄핵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건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된 나라를 만들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냐? 상해 임시정부다.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정통성은 북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더 정통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뭐가 되죠?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반역자죠.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반역자지. 분리주의자지. 그럼 이승만 박정희가 분리주의 운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안 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사실이 안 통하면 법이 안 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은 달라도 사실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이 안 통하면요, 그 뒤에 법이 안 통하게 됩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는 보통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의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1층, 2층이 법입니다. 3층이 자유예요. 진실이 안 통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한은 국제파, 열린 자주, 개방적 자주파가 세운 게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거의 안 하거나 안 하는 사람, 해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세운 폐쇄적 사대주의 세력이 세운 게 북한이죠.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복장으로 나타난 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북한이 다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심부름해서 세운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비행기를 타기 싫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가는 자가 김정일 아니었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사람, 해외를 많이 본 사람이 세운 나라, 발전시킨 나라, 외국에 나가지 않는 사람, 골목대장, 그게 북한이죠. 북한은 폐쇄적이고 사대주의적이고 관념적이고, 남한은 개방적이고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남한은 해양 세력과 손잡았고, 북한은 대륙 세력, 중국. 그냥 친구를 잘못 둔 거죠. 후원자를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이 생겼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대한민국이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대륙 세력화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노선 변경이 지금 차가 가다가 노선 변경을 하는 수가 있죠. 깜빡이라도 켜야 국민들이 알 텐데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속에 있어야 될 나라를 이탈해가지고 중국 쪽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김춘추,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문무왕, 이 네 사람은 다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고, 이 네 사람 다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영계소문 이런 사람들은 시야가 좁은 사람,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따라서 사대주의적 사람,
민족 반역자죠. 거기서 연개소문을 빼주고 민족 반역자. 공산주의가 무슨 원효가 만든 이념입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유대인, 독일인이 만든 제도를 한국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족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여행을 많이. 저는 한국의 좌파들이 딱 만나보면 알아요. 한국의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행을 많이 안 해요. 여행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이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만 통용되지. 그러니까 골목대전이죠. 한국에서는 제일 똑똑한데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번에 원전, 백지원, 그게 결국 안 되잖아요. 이제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고, 앞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즉, 성공적인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 노선으로 발전한 이 나라가 연개소문, 김일성, 김정일 이런 노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길목에. 여기서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 보통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갑을 여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죠. 또 하나는 손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손발.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애국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역사를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냥 교양 강좌로 편하게 들으셔도 좋지만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러면은 나라가 어렵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화두를 하나 던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고, 좀 늦게, 생각보다 늦게 끝내서 이 질문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지만,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질문을 해주시면 뭐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